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핵무기 없이 강대국을 위협하다니. 2019년 봄, 나토 군사전략회의에서 한 미국 장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회의 도중 충격에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의 전술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그 무기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방위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도미니크 슈나이더입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건 20년 전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때였죠. 당시 교수님께서 아시아의 분단국가에 대해 설명하시며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유럽연합 국방연구소에서 15년째 일하면서 저는 나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국의 패트리어트, 프랑스의 액조세. 이런 무기들의 성능과 특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기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무기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2019년 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군사전략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죠. 회의 주제는 신흥 군사 강국들의 무기 개발 동향이었는데 갑자기 미국 측 대표단에서 한국의 신형 탄도 미사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 없이 자료를 넘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화면에 나타난 미사일의 재원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확도, 사거리, 탄두 중량. 모든 수치가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한국이. 회의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기술 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시스템과 탄두 설계 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나왔죠. 회의장에 있던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미국 장성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죠.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묘한 두려움까지 어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뒤졌지만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만의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핵무기도 없이 어떻게 주변 강대국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웠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심층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나토 회의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내용을 설명하자 곧 허가가 떨어졌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군사정권, 민주화. 격동의 역사를 거쳐온 이 나라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특히 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독자 무기 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그들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죠. 한국인들은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뭉쳐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고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런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선 공개된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 주요 무기체계 개발 연역, 국제방산 전시회에서의 평가.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국이 러시아제 무기들을 역설계해서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는 경제난에 시달렸고 한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술 이전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해 나갔죠.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남의 기술을 베껴서 만든 것 아닌가? 그게 과연 진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유럽인 특유의 우월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모방에 불과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몇 주 후에 한국에서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참가 신청을 했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잘 정비된 도로, 첨단 기술이 일상 곳곳에 스며든 모습. 이곳이 정말 전쟁을 겪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전시회장에 도착해서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전시한 무기들은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현무 시리즈 미사일이었습니다. 전시된 모형과 스펙을 보니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한국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었죠. 전시회에서 만난 한국 방산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 미사일이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러시아 기술을 참고했지만 지금 보시는 건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원본을 능가한다고 자부하고 있죠.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정말일까? 아니면 단순한 과장일까?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전시회 기간 내내 한국 업체들의 부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자주포, 전차, 잠수함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 눈빛이 반짝였고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변했죠.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었고 더 나은 성능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한방산업체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슈나이더 씨, 우리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70년 전에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처참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몸과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술력이 실전에서도 통할까? 종이 위의 스펙과 실제 성능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전시회에서 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실제 성능과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의 실전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산 무기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터키는 한국에 자주포를 도입해서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었고,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죠. 특히 폴란드의 경우 독일과 미국의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선택하다니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연락을 취해 그들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간단명료했죠. 성능 대비 가격이 훌륭하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게다가 납기도 빨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안보 불안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의 방산 전략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이건 미국이나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철저히 통제하며 의존성을 만들어내지만 한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무기의 핵심 기술, 특히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죠.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기술 평가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도 고위 기술진이 참석해 직접 브리핑을 했죠. 그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단순히 높이 날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정교한 비행 경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종말 단계에서의 기동 능력은 기존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다탄두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한 발의 미사일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도 그 수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한 미국 전문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이미 최고 수준에 올라왔어요.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왜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에 집중하는 걸까? 기술력이 있다면 핵무기 개발도 가능할 텐데 말이죠. 이 질문을 한국 측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던져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로 철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합니다. 핵무기는 공포의 균형을 만들 뿐이지만 강력한 재래식 무기는 실제 억지력이 됩니다. 게다가 핵무기와 달리 재래식 무기는 정당방위의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국제규범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방어력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건 주변국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공개된 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오히려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기술력은 실제했고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발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았죠. 과연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을 다시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토 회의가 끝난 후 몇 주가 지나 저는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를 직접 초대한 것이었죠. 그들은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과 기술 교류를 원한다며 실제 연구시설과 시험장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국 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군사시설들을 견학할 수 있었죠.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와 시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첨단 연구 장비들이 즐비했고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박사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입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노력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죠. 처음엔 미국 무기를 정비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투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사일 개발 역사관이었습니다. 70년대의 초보적인 로켓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정밀, 유도 미사일까지 한국의 미사일 개발 과정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었죠. 특히 90년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부분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러시아 기술을 구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경제 위기를 도우면서 동시에 기술자들을 초청했고 함께 연구하며 기술을 습득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러시아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미사일의 정확도 문제를 한국식 전자기술로 해결했고 연료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지금 우리 미사일의 정확도는 러시아는 물론 미국 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다음 날 저는 실제 미사일 시험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충남 태안의 안흥 시험장은 바다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마침 그날은 신형 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관제실에서 지켜본 발사 과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사일은 정확히 계획된 경로를 따라 비행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의 오차 범위 몇 미터 이내로 명중했죠. 더 놀라운 건 비행 중 여러 차례 경로를 변경했는데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저는 젊은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정말 놀라웠죠.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무기 개발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그 절박함이 놀라운 성과로 이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진 한국을 주변국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죠. 우리의 무기는 공격용이 아닙니다.
철저히 방어용이죠. 하지만 그 방어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지만 그 가시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길을 찾아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견학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제 편견은 산산조각 났고 오히려 그들의 기술력과 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유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즉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정밀 타격 능력과 다양한 탄두 운용 능력은 주목할 만하다고 썼죠. 보고서를 읽은 상사와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엔 충격을 받았으며 마지막엔 우려를 표했습니다. 며칠 후 유럽연합 국방 담당자들과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 한국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죠.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 되었어요. 독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한국의 수출 전략입니다. 그들은 유럽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죠. 이대로 가면 유럽 방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요. 제 제안에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개방적이고 공동 개발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한다면 윈윈할 수 있을 거예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제 제안은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몇몇 방산업체들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국제 정세를 뒤흔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가 한국산 미사일을 사용해 적대 세력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의 정확도와 파괴력이 실전에서 증명된 것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민간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군사 목표만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미사일의 정밀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고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의 성능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 군사 전문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특히 정밀 타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사건 직후 저는 긴급히 소집된 나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국과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 장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어요. 회의 중 흥미로운 정보도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착수했다는 것이었죠.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들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속도라면 5년 후에는 어떤 수준에 도달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하나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이 부족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한국의 기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안보 질서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서 말이죠. 저는 그때 문득 한국연구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려고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들의 이런 자세가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느새 유럽에서 한국 방산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의심과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진가를 인정하고 알리는 사람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탈리아 대표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저는 이렇게 답했죠. 절박함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김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럽도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이죠. 그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함께 평화를 지켜나가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진짜 이유니까요.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기를 만들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철학, 그것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제 유럽도 그런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반응도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의 움직임이 주목할 만했죠. 일본은 긴급히 방위비를 증액했고 중국은 한국과의 군사 교류를 제한했습니다. 러시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는 경쟁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저를 기술 자문관으로 임명한 것이었죠. 첫 번째 과제는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독일군에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한 저는 이번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조사자가 아닌 협력을 모색하는 파트너로서 말이죠. 한국 측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기술 정보를 공유했고 독일과의 협력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천무 시스템을 직접 살펴본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다연장 로켓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도 로켓이었습니다. 일반 로켓에 정밀 유도 기능을 추가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었죠. 이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목표물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험장에서 천무가 일제히 발사되는 모습은 장관이었죠. 수십 발의 로켓이 동시에 하늘로 솟구치더니 정확히 계산된 궤도를 따라 목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각각의 로켓이 서로 다른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다목표 동시 타격 능력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협상 과정에서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협상 태도였죠. 미국이나 프랑스 업체들과 달리 한국 업체들은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듣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고 현지 생산과 일자리 창출까지 고려했죠. 한국 측 협상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죠. 독일의 뛰어난 기계 기술과 한국의 전자기술이 만난다면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접근은 독일 측에게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의 방산 생태계도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산학연 협력 체계였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하나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전의 카이스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은 놀라웠죠. 그들은 단순히 학위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과정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실제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어요. 연구실에서 만든 기술이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인다니 정말 보람있죠. 협상이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 사회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날 때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이 나라의 역동성에 매번 놀랐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도시,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국민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전쟁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전시물들 앞에서 저는 숙연해졌죠. 이런 역사를 겪은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강국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전시관을 안내해준 한국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압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해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미래가 밝다는 걸 확신했죠. 그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체계, 드론과 미사일의 결합,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 등 미래 전장을 대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술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아닐까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를 꿈꾸는 역설, 그것이 한국 방산업계의 철학이었죠. 그리고 그 철학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무기로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국 독일은 한국의 천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의 주력 무기 체계를 도입한 첫 사례가 되었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가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계약 체결 후 열린 리셉션에서 독일 국방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독일과 한국의 방산 협력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독일의 제조 역량이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동맹의 시작입니다. 독일과 한국의 방산 협력이 성사된 후 유럽 전체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어느새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노르웨이, 핀란드, 심지어 프랑스까지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러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각국은 서둘러 방위력 증강에 나섰죠. 이때 한국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즉시 한국에 대규모 무기 구매를 요청했고 한국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업체들이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 물량을 한국은 몇 개월 안에 납품할 수 있다고 약속했죠. 저는 이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국 방산업계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생산 능력과 속도였죠. 한국은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에 대비해 언제나 전시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제조업 기반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계약 규모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차 1000대, 자주포 600문, 전투기 48대.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이었죠. 더 놀라운 건 폴란드가 독일이나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죠. 게다가 실전에서 검증된 우수한 성능까지.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죠. 프랑스의 한 방산업체 대표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사이에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일사불란한 협력이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수출 승인을 내주었고 기업들은 밤낮 없이 생산에 매진했죠. 한 한국 방산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니 70년 전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죠. 이 시기에 저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저를 실무팀장으로 임명한 것이었죠.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고 이번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L-3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S-400이나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을 보였죠. 특히 다층 방어 개념이 잘 구현되어 있었는데 저고도부터 중고도까지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경쟁 제품의 절반 수준이었죠. 충남 태안의 시험장에서 본 요격 시연은 압권이었습니다. 동시에 발사된 여러 개의 표적을 정확히 요격하는 모습에 함께 참관한 유럽 각국 대표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네덜란드 대표가 속삭였죠. 이제 왜 미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지 알겠네요. 시연이 끝난 후 한국 기술진이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였죠. 이 레이더는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고 각 표적의 위협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은 소수의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다음 세대 방어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이저 요격 체계, 전자기파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미래 위협에 대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죠. 한국 연구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들이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래 전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드론 때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 공격.
이런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개념의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또 한 번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자는 것이었죠.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유럽의 레이더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제안은 유럽 측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제안의 가치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팔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되려 했던 것이죠.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술을 독점하려 했지만 한국은 공유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한국과 함께한다면 우리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죠. 유럽과 아시아가 함께 차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죠. 진정한 안보 파트너가 되려 했고 함께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남산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김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슈나이더 박사님,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경험과 기술로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전쟁의 아픔을 아는 나라이기에 평화의 소중함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왜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순한 철과 화약의 결합이 아니었죠. 그 안에는 생존을 위한 절박함, 평화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함께 살아가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의 신뢰를 얻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저는 유럽 방위산업협회의 수석 자문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었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해 가을 저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이 주최하는 국제평화방위산업 포럼이었죠. 전 세계 50여 개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는데 주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억지력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계.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를 논한다는 게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개막식에서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압니다. 강한 방어력은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가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최신 무기 체계들이 공개되었는데 그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혁명적이었죠.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최적의 요격 방법을 실시간으로 계산해내는 능력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공유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개발도상국들도 합리적인 가격의 첨단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포럼 기간 중 저는 여러 나라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모두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기고 있었죠. 한 말레이시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기술도 나누고 인력 양성도 도와주죠.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무기 시스템의 시연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방어 체계, 무인 전투 시스템. 모두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죠.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시연을 지켜보던 한미국 장성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군사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포럼 마지막 날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주 기반 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를 독자 개발했다는 것이었죠. 이는 미국, 러시아만이 보유한 기술이었는데 한국이 세 번째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시스템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위협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의 위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표의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전략적 자산을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의 신뢰를 얻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독점이 아닌 공유를, 지배가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대국들이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려 할 때 한국은 협력과 공유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는 단순히 이상주의적인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해질 때 자신도 안전해진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기반한 전략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유럽과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대전의 연구소에서 만난 유럽과 한국의 연구원들은 열정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죠. 서로의 강점을 살리며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독일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들의 추진력과 창의성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의 정밀함과 그들의 혁신성이 만나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한국이 세계 질서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되돌아봤죠. 한국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나라였죠. 며칠 후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5년간의 경험을 정리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고슴도치의 꿈 - 한국이 바꾼 세계 안보 질서로 정했죠. 책의 서문에 이렇게 쓸 생각입니다. 5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을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남을 위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려는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쓸 생각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제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을 나눔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쟁의 상처에서 시작된 한국의 여정은 이제 세계 평화를 향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비행기가 독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유럽에 전파하고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었죠. 한국은 저에게 편견을 버리고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차례였습니다.